네,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10월 두 번째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10월 두 번째 동영상 주제는 일본의 신용등급 하락과 일본 언론입니다. 주제가 제목이 조금 너무 길어서 그냥 이렇게 정확하게는 일본의 신용등급 하락과 일본 냉정함을 잃는 일본 언론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좀 더 정확한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길어서 좀 줄였습니다만 어쨌든 일본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다들 이제 아마 최근에 이제 뉴스를 접하셨을 거로 생각합니다만 일본의 신용 등급이 떨어졌죠. 일본의 이제 국가 신용 등급 여기는 국가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신용 이제 장기 외채 신용 등급이죠. 그것이 곧 국가 신용 등급이나 마찬가지니까. 어쨌든 이제 국가 신용 등급을 보면 3대 신용 평가사는 S&P사, 피치, 무디스 세 개가 있는데 S&P사는 A 플러스에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며칠 전에 이제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을 시켰죠. 그다음에 피치사는 올 4월 달에 또 강등을 해서 이렇게 A 안정적. 무디스사는 A1 안정적으로 이렇게 했죠. 근데 이게 다 A 플러스나 A나 A1이나 사실은 등급이 다 똑같아요. 같은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3대 신용평가사가 다 지금 일본의 신용등급을 같은 등급으로 전부 이렇게 낮췄다라는 겁니다. S&P사의 A 플러스는 위로부터 34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치사 A는 31위고, 무디스사 A1은 31위입니다. 반면에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보면, S&P사는 최근에 또 한 단계 올렸죠. 한국의 신용등급을. 그래서 A- 안정적으로 위에서부터 20위에 해당합니다. 일본보다도 이제 높아요. 피치사도 A- 안정적인 위로부터 23위고 무디스사는 AA3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곧 또 한 번 더 올린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위로부터 29위인데 그러니까 어느 신용평가사든 간에 한국이 일본보다 신용등급이 높습니다. 이건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지금 처음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한일 간의 국가 신용등급이 이렇게 역전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일본이 이렇게 국가 신용등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외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거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외채가 거의 이렇게 없죠. 외채가 이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의 이제 일본은 문제가 뭡니까? 엔화 자국채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GDP 200%를 넘을 정도로 빚이 일본 엔화 표시 국채가 많죠. 달러 표시나 유로 표시 해외 외채 발행은 적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일본의 신용등급이 그렇게 외채 장기 외채 표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면은 그렇게 이렇게 등급이 떨어질 이렇게 특별한 어떤 이유는 이렇게 그런 것은 뭐랄까요, 설득력이 약간 좀 이렇게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3대 신용평가 기관들이 일본의 신용등급을 이렇게 전부 일찍 강등을 한 건 뭘 표시를 할까요, 지금?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를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아베노믹스가 실패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지금 우려를 반영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 경제가 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또 이제 시사를 하죠. 이제 한편 또 한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신용등급을 이렇게 상향 조정한 것은 외환보유고가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대외 채무가 특히 단기 채무가 또 이렇게 줄고 해서, 그 다음에 또 경상수지 흑자가 연간 $1,000억 육박할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장기 외채 상환 능력이 많이 개선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말 그대로 장기 외채 상환 능력을 평가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일본의 경우에는
그 장기 외채상 일본은 외환 보유고가 1조 2천억 달러를 넘고 있으니까 이렇게 외채 상환 능력을 걱정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일본의 이제 경제에 대한 특히 아베노믹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표시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3대 신용평가, 이게 이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S&P사의 평가 등급을 나타내고 이게 피치사고 이게 이제 무디스사의 평가를 나타냅니다. S&P사의 평가를 보면은 한국이 22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34로 이렇게 한국하고 이렇게 쭉 떨어져 있어요. 가장 등급이 높은 데는 호주죠.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캐나다, 덴마크, 이렇게 독일 이렇게 나와 있고, 미국은 어디 있냐면 한국 바로 위에 있어요. 미국은 한국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신용등급 미국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와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피치사 같은 경우는 한국이 여기 있습니다. 미국이 여기가 있고,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의 차이가 좀 있죠. 그 다음에 일본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디스 같은 경우는 미국이 여기 있습니다. 미국이 여기 있고, 한국이 여기 있고, 이제 일본이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어디 있냐면은 중국은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있죠. 중국이 여기 있습니다. 또 피치사도 중국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반면에 이 무디스사는 중국이 맨 위에 있습니다. 한국하고 일본보다 더 위에 있어요. 무디스사는 중국이. 신용평가사에 따라서 평가 기준들이 약간씩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물론 신용평가사들이 이렇게 한 나라의 어떤 신용평가를 하는 것이 정확하고 신뢰할 만하냐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뭐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S&P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무디스나 피치사에 비해서 낮게 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두드러 맞았죠. 미국이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췄잖아요. 최상위 등급에서 한 단계 낮춰가지고 얻어맞았잖아요. 미국 정부한테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신용평가사들이 각 나라의 등급을 평가하는 것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나라에 상당한 타격을 줄 위험이 크다 이거예요. 민간 신용평가 기관들이 그 나라를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어떤 평가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객관성이나 공정성, 투명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른바 가장 여러 가지 이제 그 개혁 과제 중에 하나로 이렇게 제기됐던 것 중에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신용평가사들의 신용평가 능력. 왜냐하면 뒷북 쳤다 이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질 줄도 모르고 전부 문제없다 계속 떠들다가 뻥 하고 터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도대체 이 신용평가 기관들의 평가 능력에는 영향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힘이 약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막 흔들어 버린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G20 회의에서 신용평가 기관들의 어떤 개혁이 이제 주요 안건으로 이렇게 상정이 됐고, 그래서 그 개혁안들이 나왔죠. 개혁안들이 나와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 더 감독이 좀 강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신용평가사들이 이렇게 평가한 것들은 하나의 참고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참고이지만은 이렇게 좀 신경 써서 참고해야 될 거, 무시할 수는 없고, 신경 써서 참고해야 되는 뭐 그런 정도로. 그다음에 어쨌든 민간 기관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평가하는데도 어쨌든 돈 찔러주면 좋게 평가해 주겠죠. 뭐 그런 것들도 있다 이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 이제 일본의 국가 신용 등급이 쭉 떨어지고 한국의 신용 등급이 올라가고 역전 현상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일본의 신용 등급이 지금 축 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번에 떨어진 게 아니라 일본의 신용 등급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쭉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뚝 떨어지면서 트리플 A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이제 더블 A로 떨어지고, 그다음 더블 A에서 지금은 이제 싱글 A까지 떨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신용 등급이 이렇게 쭉 떨어진다라는 것은 뭔가 지금 일본 경제 또는 일본의 그 경제를 운영하는 그 정부의 경제 운영 능력 또는 경제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일본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일본 경제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20년 넘게 장기 침체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물론 이렇게 일본 경제가 20년 넘게 저성장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도 그 보기에 따라서는 약간 관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10월달 첫 번째 동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20년 동안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를 지속했으면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장기 침체를 지속했으면 일본 경제가 거들나든지 파탄 나든지 아니면 막 실업이 폭증하고 난장판이 났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렇다 이겁니다. 근데 미국 같은 거 봐보세요. 글로벌 금융위기 뻥 터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실업률이 4, 5%에서 10%로 풍 튀었죠. 그다음에 뭐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뭐 그리스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 뭐 유럽의 나라들, 2008년 금융위기 딱 터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실업률이 막 붕붕붕 막 뜨고 성장률도 툭 떨어지고 그랬죠. 근데 그럼 일본이 그랬냐 이거예요. 일본은 장기 침체 속에서도 놀라울 정도의 실업률 안정을, 거의 완전 고용 수준에 가까운 실업률을 계속 유지를 해왔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와 관련해서 예전에 이제 그 일본은행 총재를 했던 시라카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제 구로다 총재인데 그 이 구로다 총재 이전 총재가 시라카와라는 총재인데 이 사람이 잘렸죠. 아베가 집권하면서 잘랐죠. 그러니까 불명예 퇴진 당하는 건데, 이 시라카와 총재가 한 말이 뭐냐면은, 일본이 비록 장기 저성장을 지속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일본 경제가 정말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로 이렇게 위기에 빠지거나 정말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건 아니었다. 저성장의 대가를 치르고는 있지만 그 반면에 고용을 계속 안정적으로 안정고용 수준에 가깝게 유지를 해오고 있다. 만약에 저성장을 피하기 위해서 성장을 추구하는 정책을 계속 강화를 해왔더라면 일본의 실업률이 지금의 한 3, 4%, 3% 아무리 나빠도 5%를 거의 넘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성장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 정책을 추진을 했더라면 일본의 실업률이 미국이나 유럽처럼 5%를 넘어서 막 7%, 8%, 10%에 육박했을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그 고용 안정, 고용 중시의 정책을 이렇게 유지를 해왔고, 그것이 이제 저성장이라는 대가를 치른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건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그러면 20년 동안에 다 이렇게 월급도 막 줄어들고 막 헉헉대고 정말로 이렇게 힘들고 못 살고 막 난리가 났냐?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예요. 삶의 질이 악화됐다든지 어떤 만족도가 떨어졌다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걸 봐보면 알 수 있어요. 독일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 고용 수준에 가까운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로 봤을 때도 독일 경제만큼 지금 안정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나라도 없어요. 독일만큼 이렇게 실업률이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고 경제가 그냥 모든 면에서 이렇게 잘 되고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도 독일의 성장률은 얼마인 줄 아세요? 1% 왔다 갔다 합니다. 일본이 그랬어요. 20년 동안을. 그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그게 더 정확할지 몰라요. 일본 경제 상황을 보는데. 다만 그 20년 동안에 그 일본이 좀 그 저성장을 이렇게 해오면서 대가를 치른 것도 있어요. 대가를 치른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주력 수출 산업이죠. 일본 경제를 떠받치는 양대 주력 산업이 IT 산업과 자동차 산업입니다. 근데 IT 산업이 어땠습니까? 이게 박살이 났죠. 자동차 산업도 이제 옛날에는 그냥 싹쓸이를 했는데 지금은 싹쓸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경제 시평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일본 경제가 문제라고 한다면 이런 것이 문제지, 성장률이 뭐 이렇게 3%냐 4%냐 1%냐 뭐 0%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실제 그 내용 알맹이가 중요한 거예요. 삶의 질, 이렇게 고용 안정이라든지 분배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요. 10월 첫 번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죠. 양적으로 총량으로 일본 총량으로 성장률이 1%도 안 된다, 저성장 지속했다, 그걸로 막 떠든다라는 자체는 잘못된 거라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은 이제 그냥 그 경제 그 GDP가 2000 글로벌 금융 위기를 계기로 해가지고 와 커지고 일본은 계속 그 상태에서 머물고 그래서 2010년에 역전됐죠. 일본이 세계 2위 경제 규모였는데 2010년부터 중국이 일본을 앞질러가 달러 표시 GDP로 앞질러가지고 세계 2위로 이렇게 커졌고 지금은 이제 2배로 격차가 벌어져 버렸죠. 불과 한 4, 5년 사이에 중국 그 GDP 규모가 일본 GDP 2배로 뛰어버린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 격차는 벌어질 겁니다.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베노믹스를 추진한 거죠. 그러니까 아베노믹스가 어떤 차원에서 추진됐을까요? 이 양적인 착시, 환상이 빠져서 성장률이 1%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출발을 한 거라는 겁니다. 아베노믹스가. 양적인 성장에 환상에 사로잡혀가지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베노믹스가. 아까 말씀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독일 경제가 이상적인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은 1%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독일 성장률 1%라고 해서 어느 누구도 독일 경제가 저성장이고 그래서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일본 경제가 필요한 건 뭐냐면은 일본의 성장 잠재력이나 성장 동력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건데, 성장률이 20년 동안 1%도 안 돼? 저성장을 지속해 왔어? 그래서 중국이 그래서 덩치가 더 일본보다 커져 버렸어? 이건 내가 참을 수 없어. 절대로 그러면 일본 아베노믹스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미 시작부터 아베노믹스는 성공하기 힘든 거예요. 시작부터 그런 점에서. 이제 자존심은 어마어마하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언제적 중국이 지금 완전히 일본은 이제 우습게 보고 깔보고 막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일본 언론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겠냐면 갑자기 그냥 일본 언론들이 아베노믹스가 이렇게 시작되자마자 그냥 그 전하고 후에 확 그 일본 언론들의 보도 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신문을 많이 보는데 일본 경제신문을 이렇게 보죠. 일본 경제신문은 일본을 대표하는 이제 경제지고 정말로 세계적인 뭐 경제신문이라고 할 수 있죠. 최근에는 이제 일본 경제신문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도 인수를 했죠. 상당히 그 전에만 해도 나름대로 이렇게 공정하고 냉정한 그런 경제 기사들을 많이 냈어요. 그다음에 참 공부가 될 만한 경제 관련 특집 기사들도 많이 내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일본에 유학 갔을 때부터 일본 경제 신문을 보고 그랬었거든요. 굉장히 오래됐죠. 벌써 한 30년 가까이 보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일본 경제 신문을. 그런 게 근데 물론 가끔씩 좀 이상한 기사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조금 그 일본 경제 신문 같은 경우도 그 아베노믹스가 출범하고 난 후부터 냉정함이나 냉철함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볼 때는 도를 넘는 중국 때리기, 그러니까 차이나 배싱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전에는 재팬 배싱이 좀 미국이 뭐 중국 두드러 팬다 뭐 한다 막 이렇게 하고 막 재팬 배싱이다 뭐 이렇게 떠드는 시끄러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일본 언론들이 뭐 안 그런 언론도 있지만 그러나 상당수 언론들이 차이나 배싱으로 이렇게 좀 그 냉정함이나 냉철함을 잃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스러운 그런 것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신문들이 TV 방송들을 다 오나예요. 방송이 신문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신문이 방송들을 가지고 있어요. 신문이. 그 영향력이 크죠. 일본 국민들을 이렇게 좀 호도할 수 있죠. 이런 냉정함이나 냉철함을 잃은 기사들을 남발하게 되면 그런 기사를 안 해도
일본 국민들의 어떤 그 질적 수준이라든지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라든지 일본 국민들의 그 사고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할 때 일본 언론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파적이거나 좀 이렇게 선동하거나 호도하는 그런 기사를 내지 않더라도 충분히 알거든요. 일본 국민들 수준을 이렇게 무시할 정말 일본은 이렇게 그 단지 경제적으로 이렇게 대국이고 선진국이 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의 민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뭐 이런 어중이 떠중이 막 이상한 사람도 있고 뭐 구구나 극자나 뭐 이상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들은 상식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자국 국민들의 어떤 상식을 이렇게 판단력을 믿고 보다 더 냉정하고 냉철한 그런 그 언론 보도 태도를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일본 경제신문을 이렇게 굉장히 그 오랫동안 이렇게 구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아베노미스가 출범하고 나서 이렇게 일본 경제신문이 상당히 그 냉정함을 잃고 있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올해 들어와서 부쩍 그것들이 막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 기사를만 봐도 그 9월 3일 그 뭡니까 중국에서 이제 박근혜 씨가 가서 뭐 했던 그 항일승년 70주년 기념행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일본 경제신문이 뭐라고 나왔냐 어떤 기사가 올라왔냐면은 시진핑의 황제직위식이라는 타이틀로 기사가 올라왔어요. 완전 감정적이죠. 그런가 하면은 그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이 이제 부패와 전쟁을 하는데 권력 투쟁 면도 당연히 있겠죠. 그다음에 어떻게 중국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중국 지도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가 봐도 중국은 말할 수 없는 그 부정부패 난장판이 된 상태잖아요. 중국 경제가 또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중국 국민들이 좀 삶의 질이 한 단계 더 높아지려면 그걸 누군가는 그걸 권력 투쟁이 됐든 뭐든 관계없이 누군가가 그걸 한번 이렇게 손을 대고 일소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게 이제 근데 그 부정부패는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기득권에서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기득권을 기반으로 해서 부정부패가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기득권을 쳐야만 부정부패도 해소할 수 있잖아요. 기득권을 치려면 필연적으로 권력투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권력투쟁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은 시진핑 주석 독살음모라는 무슨 그 기사를 내요. 물론 이게 뭐 대만이나 홍콩에서 나온 뭐 이런 게 뭐 잡지나 이런 데서 나온 게 기사라든지 뭐 그런 걸 따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자체적으로 했을 수도 있지만은 근데 이건 그 예를 들어서 언론이라면 적어도 상대 국가의 어떤 그 지도자랄까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상대국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A나 어떤 기본적인 선은 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주가 거품 붕괴가 일어나니까는 중국 정부의 그 실책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이 맹렬한 뭔가 비난 공세를 펼쳐야 된다든지, 위안화 평가절하와 관련해서도 중국이 막 환율 조작을 하니 어쩌네 뭐 난리 법석을 친다든지 하는 그런 기사들을 막 쏟아낸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아베노믹스는 뭡니까? 아베노믹스는 뭐 위안화를 80엔에서 125엔까지 확 그냥 끌어올린 거잖아요. 그거야말로 말할 수 없는 엔화 환율 조작이죠. 그건 일본 경제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정책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중국 인민은행이 환율 평가절하는 것은 그건 정책 아닙니까? 방식이 약간 거칠다 뿐이지. 중국 인민은행이 그러면은 위안화를 막 찍어내가지고 위안화 평가절하를 이렇게 유도를 하면 그건 그것도 아베노믹스 같은 거니까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너무 감정적이에요. 지금 대응하는 게, 그 나오는 기사들이. 물론 중국 경제 문제라든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냉정하고 통렬하게 비판하는 기사는 좋습니다. 그런 기사를 또 많이 내고 있어요. 많이 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너무 이런 좀 감정적이고 너무 편파적이고 그다음에 냉정함을 잃은 기사들이 많이 그 최근 들어서 막 특히 올해 들어서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일본 경제신문 같은 경우에.
심지어는 이제 그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저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를 인수를 했잖아요. 인수를 했는데 인수하고 나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사설에서 중국 때리기 기사가 막 나와요. 일본 경제 신문이 파이낸셜 타임스 이제 주인이 됐으니까 말로는 인수할 때 파이낸셜 타임스의 이제 그 독립성을 그대로 보장한다라고 했지만 그 사설은 워낙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워낙 한번 이거 사설 한번 내라 하면 낼 수도 있잖아요. 일반 기자들이야 뭐 자기들 독립적으로 기사를 낸다라고 치더라도 그런 그 식으로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오해를 한다 이겁니다. 제 3자 입장에서 보면 오해를 한다 이거예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도 이제 일본 경제 신문이 주인이 되고 나서 중국 때리기로 나서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 이거예요.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그 일본 언론들이 중국 때리기 이렇게 막 하느냐, 이렇게 좀 이렇게 선동적인 기사나 자극적인 그런 기사들을 내느냐? 그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일본 그 언론들이나 비롯해서 일본 사람들 스스로가 아베노믹스에 대한 지금 이제 실망감, 아까 신용 등급 떨어졌잖아요. 예, 이미 일본 내부적으로도 아베노믹스가 이제 좌초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벌써 뭐 이렇게 올 초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아베노믹스도 지금 3년 다 돼가고 있어요. 근데 2012년 말에 이제 출범해가지고 2013년부터 아베노믹스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2년 안에 아베노믹스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못하니까 중간에 선거해가 작년에 느닷없이 선거해가지고 연장해버렸죠. 2017년 3월까지로 연장시켜버렸죠. 연장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3년째가 돼도 오히려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양적인 성장이 더 이렇게 위축되고 있다 이거예요.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아까 경제 정책의 목표 또는 경제 지표가 궁극적으로 통계들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월 첫 번째 동영상에서. 그 나라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삶의 질의 향상이라고 그랬죠. 근데 아베노믹스는 뭡니까? 총량으로 이렇게 일본이 1%도 안 되는 저성장을 한다? 이게 중국하고 대항하는데 자존심, 이거 안 돼. 우리 등치를 키워야 돼. 그 다음에, 등치를 키우려면 기업들한테 좀 이렇게 몰아줘야 돼. 기업들이 좀 많이 이렇게 죽었어. 기업들한테 좀 이렇게 몰아줘야 돼.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엔화를 80원에서 120원을 띄운 결과는 일본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졌죠. 더 가난해져 버렸죠.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베노믹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이 팍 커져 버린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에 대한 대항 의식이 커져가지고 영토 분쟁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국민적인 감정을 자극을 한다 이거예요. 예, 일본 언론들이 그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반일 감정을 자극해서 권력 투쟁에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9월 3일 날 항일 70주년 기념 행사도 중국 인민들의 어떤 시선을 반일 감정으로 돌려가서 자기들의 어떤 그 권력 기반을 이렇게 동거에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아베노믹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반중 감정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하는 것도, 이른바 이제 그 안보법 통과 같은 것도 뭐 그런 맥락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몇십 년 동안 그게 쭉 해왔던 것들을 싹 바꾸고 이제 대결을 한다 이거예요. 중국하고 간에, 중국하고. 갑자기 이제 대결 자세로 간다 이거예요. 거기에는 물론 영토 문제가 있고 중국의 어떤 강압적인 그런 것도 작용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로 심각하고 절박하고 심각하고 절체절명의 위기적인 문제냐라는 거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본 국민들한테도 이제 반감을 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스스로 첫째는 이제 내부적으로 아베노믹스에 대한 어떤 그 실망감과 좌절감, 기대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 그 반작용으로 이제 중국 때리기로 나온, 거기에 이제 말씀드렸던 중국하고 영토 분쟁,
그다음에 이제 영토 분쟁을 계기로 해서 어쨌든 중국 경제가 이렇게 급성장을 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도 중국 시장이 2007년에는 900만 대였는데 작년에는 2,400만 대 막 팔렸잖아요. 폭증을 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는데 거기 막 미국 GM이고 포드고 막 다 독일 저희 폭스바겐이고 뭐 이렇게 BMW고 다 한국 자동차고 현대 기아고 막 쑥 쏟아져 들어가가지고 중국 시장에서 이렇게 막 컸는데 일본 자동차 회사만 차별받았다 이거예요. 중국한테서. 이른바 영토 분쟁이나 이제 뭐 이렇게 반일 감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오는 이제 좀 불만감의 표출도 담겨 있지 않나냐는 그런 느낌도 받아요. 그러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역설적, 좀 우습게도 아베노믹스 하면서 지금 또 아베노믹스가 좀 그나마 조금 효과가 있다. 엔화 약세 유도로 효과가 있다라고 떠드는 게 뭐냐면 엔화 환율이 80엔에서 120원으로 툭 튀니까 지금은 120엔이지만 툭 튀니까 엔화가 싸져가지고 중국 관광객이 폭증을 하는 거예요. 일본으로. 그건 또 이렇게 아베노믹스 효과라고 또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부당한 때리기를 지나친 이렇게 차이나 배싱을 하면서 중국 때리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베노믹스에서 엔화 약세 유도해가지고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일본 국민들이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중국에서 막 사재기를 막 폭발 그냥 막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왕창 막 사재기를 해가지고 간다 이거예요. 뭐 밥솥이고 뭐고 막 사재기를 해 간다 이거예요. 유럽의 프랑스 같은 데도 중국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막 사재기를 해 간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이런 게. 좀 앞뒤가 안 맞죠.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중국, 그런 걸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인정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죠. 중국 경제 규모가 아까 말씀드린 2010년에 이제 일본을 앞질러서 지금은 2배로 벌어져 버렸어요. 중국과 일본 간의 경제력의 격차가 이제 막 갈수록 커져버린 거예요. 그 경제력 격차 확대에서 오는 또 이렇게 불안감이랄까요? 좌절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또 작용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일본이 세계에서 지금 고립되고 있다는 고립감이 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정치권이나 특히 이제 자민당이나 일본 언론들, 우파 언론 중심으로서 그런 고립의식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중국은 이미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갈등을 하고 있죠. 얼마 전에 이제 지난 7월인가 6월인가 뭐 이렇게 메르켈 총리가 일본에 왔잖아요. 근데 이게 7년 만에 방문이에요. 일본에 독일 총리가, 메르켈 총리가 2005년에 총리 한율에 쭉 했는데 왜 안 왔냐? 일본의 역사 인식에 대한 이제 비판을 계속 한 거예요. 독일은 나치 학살에 대한 비판, 독일은 나치 정권에 대한 반성을 했잖아요. 일본은 그걸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유럽의 시각이 프랑스도 이렇게 나치 이제 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숙청을 했잖아요. 나치 정권에 이렇게 봉사하는 그렇게 이른바 이제 반애국적인 행동을 한 그런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숙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런 이른바 이렇게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어떤 역사 문제 인식에 대한 어떤 전쟁 주동한 전쟁을 이렇게 일으키는 것에 대한 그런 반성이나 사과 이런 인식 결여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죠. 실제로 또 일본에 와서도 비판적인 발언을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독일하고도 지금 일본이 등이 져 있습니다. 라이벌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 다음에 한국하고 중국하고는 지금 이미 양국 간에 정상 교류를 아예 지금 3년째인가요? 그게 서로 이렇게 안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에서도 고립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베 정권이 특히 최근에 뭐냐면은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 개발은행의 인프라 투자를 중국이 출범시켰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차관이라든지 공공 투자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당연히 아시아 국가들 입장, 아세안이나 이런 아시아 국가들, 중근동이나 이렇게 중동이나 이런 국가들, 아프리카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의 AI에 비해 굉장히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주기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기대가 높아진 상태죠. 그런데 대한 이제 근데 아시아개발은행은 일본이 또 주도를 해왔잖아요. 근데 그게 확 이제 쭈그러든 거예요. 또 아시아개발은행 하면서 일본이 주도해 보면서 이른바 이제 ODA, N 차관이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좀 그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솔직하게. ODA, 일본 N 차관 하는 게. 주는 것도 찔끔찔끔하고 그다음에 온갖 생생 다 내고 또 일본 기업들이 가서 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 그 돈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몸 하나 만들어주는데 일본 기업이 가서 다 그걸 하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ODA가 일본 기업 부양책이었죠. 그런 비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시아개발은행에 대한 그 비판들이 굉장히 컸는데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이 주도한 그 A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컸던 것도 그런 이유들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아시아권에서도 고립감이 그렇게 강화되니까 중국이 AIB를 딱 출범시키니까는 그때서 이제 뭐 아시아개발은행 통해서 일본이 ODA를 확대 강화한다라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물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영토 분쟁을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하고 또 중국이 영토 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또 막 부추겨서 이제 이렇게 그 중국을 또 이제 견제를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시아권에서도 일본이 좀 고립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다음 미국 역시 마찬가지로 비판적입니다. 왜냐하면 2차 대전은 미국이 일본하고 전쟁을 당사자인데 전쟁을 이렇게 계속 합리화를 하려고 하는 데서 결코 이렇게 그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그 경제 우파 신문이라고 해야 되는 월스트리트를 옹호하는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죠. 이름도 월스트리트 저널이죠. 일본의 대표적인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지조차도 일본의 역사인식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기사들을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의 미국 국민들의 일본 그 역사 문제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비판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이 지금 스스로 고립을 자초를 하고 있어요. 역사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잘못된 경제 문제에 대한 이해, 인식과 그에 대한 잘못된 그 해결책, 아베노믹스라는 잘못된 해결책과 거기에서 이제 중국과의 어떤 갈등, 또 그다음에 그 갈등의 핵심인 역사인식 문제가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왜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이 저렇게 갈등을 하지? 보면 다 역사 문제예요.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유럽이 한국하고 중국 편을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립되는 거예요. 지금 일본을 그나마 붙잡아주고 있는 것은 오바마 정부뿐입니다. 붙잡아주고 있는 게. 안보 문제는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이 최강국이고 중국의 어떤 군사적 확장에 대해서도 견제를 하려고 하고 있고 군사적으로 경쟁을 한다고 한들 이미 경제적으로 서로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든지 군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미국이든 중국이든 경제적으로 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서로 뭐 이렇게 티각태각한 말로 하고 그냥 옛날 미소간에 그 핵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없는 핵무기였잖아요. 쏘았다가는 다 죽는데, 그러니까 쓸 수 없는 걸로 서로 했지만 결과는 뭐였습니까? 쓸 수 없는 걸 계속 키우다 보니까 둘 다 비용이 너무 커가지고 감당을 못해서 헉헉대다가 나중에 소련은 그걸로 망했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이제 핵무기 폐기 감축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또는 그 군사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중국이 물론 뭐 군사적으로 이렇게 뭐 한다라고 하지만 지금의 어떤 군사적인 경계선, 명시적인 암시적인 또는 경계선을 너무 이렇게 깨트리거나 해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굉장히 그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일본 언론들이 그 중국 때리기가 좀 이렇게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전체를 종합해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일본 사람들이나 일본 언론들이 지금 20년 전, 30년 전에 재패니스 넘버 원이라는 그
그 착각 속에 지금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환상 속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베노믹스도 지금 그 착각과 환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시인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말씀드렸죠. 이미 IT 산업은 이미 거의 일본의 IT 산업은 이렇게 몰락하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도 옛날에는 정말로 싹쓸이를 했어요. 일본 자동차가. 세계 전체 자동차 유럽시 독일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싹쓸이를 했어요. 미국은 미국 빅3가 일본 자동차한테 다 그냥 완전히 밀려가지고 뭐 이렇게 도끼로 일본 차 막 부수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막강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IT 산업은 몰라고 자동차는 지금은 이제는 싹쓸이는 불가능하고 지금은 독일차, 한국차, 그다음에 이제 중국차 막 쏟아져 나와요. 미국 차도 막 반격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일본 차들이 오히려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20년 전, 30년 전에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경쟁력 면에서 독주하던 그런 시절의 착각, 그러니까 그 뭐라 할까요? 그런 데서 좀 이렇게 아직도 벗어나고 있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반작용으로 중국 때리기로 좀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일본 언론들, 특히 이제 일본경제신문이라든지 좀 나름대로 건전한 언론 매체, 일부 정신 나간 언론들 매체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놔두고라도 신문들이 조금 더 냉정하고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또 과거의 일본의 영광, 경제적으로 영광을 누리던 시대가 끝났다라는 걸 냉정하게 좀 더 이렇게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고 좀 더 일본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어떤 그 세계와의 갈등, 역사인식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야스쿠니 그 신사 문제도 거기에 전범을 합사를 해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본식 국립묘지를 만들어서 거기로 저기 그 뭐죠? 그 아니면 별도의 그 전범들을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일본 그 전범을 제외한 일본 국민들이 이렇게 추모할 수 있는 그 애국자 국립묘지죠. 국립묘지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옮기고 전범은 별도로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일부러 안 하는 거죠. 그건 이 이야기는 벌써 30년 전, 40년 전부터 계속 나온 이야기예요. 계속 안 하는 이유는 자민당이 역사인식 문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죠. 2차 전쟁에서 자기들이 진 게 억울하다 라는 그런 역사인식 문제를 그대로 반영해 지금. 그래서는 일본이 스스로 무너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등급 강등이 저게 그냥 신용평가회사들 했고 일본 언론도 무시를 하는 보도를 했어요. 신용평가회사들 저거 믿을 수 없어 엉터리야 라는 식으로 했지만 그렇지만 저런 것들이 하나가 일본이라는 나라가 일본 경제가 스스로 지금 무너지는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일본 언론들이 좀 직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걸 일본 언론들이 직시를 하고 일본 국민들에게 냉정하게 보도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야만 한국과 일본 또는 일본과 중국, 한국, 중국, 한중일 3국이 아시아에서 서로 평화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경제적으로 세계의 경제의 중심지가 되는. 왜냐하면 이미 아시아의 그 GDP가 세계 최대가 됐습니다. 아시아가 세계 경제 최대의 경제권으로 부상을 했어요. 중국은 갈수록 더 커질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일본이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이렇게 갇히는 그런 그 구도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자충수를 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보다 냉정하고 냉철한 기사들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0월 두 번째 동영상 촬영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